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4만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던 주한미군 규모를 이번엔 4만 2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입니다. South Korea,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don't pay. I made them pay. Everyone raised hell.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협상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게 됐다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iden took the deal and he said they don't pay anymore. Not since the Korea, and they're a rich country. No, we have to start. We canno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트럼프는 하루 전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방위비를 훨씬 더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주장과 달리 한국의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 늘어났고 최근 마무리한 협상으로 2026년부터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주미 대사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서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 관계나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또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은 낙태 금지로 위험에 놓인 여성들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 표심을 노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병합주 조지아주에서 여성 유권자들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여성이 체외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I'm the father of IVF. And we really are the party for IVF. We want fertilization and it's all the way. And the Democrats tried to attack us on it. And we're out there on IVF even more than them. So we're totally in favor of it. 일부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공화당이 반대해왔던 IVF, 시험관 시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부동층 표심에 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성, 특히 낙태권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아왔던 해리스 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년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은 재임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I found it to be quite bizarre. Actually, he called himself the father of IVF. And if what he meant is taking responsibility, well, then yeah,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1 in 3 women in America lives in a Trump abortion ban state. 최근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좌클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합법화, 지방세금 공제 한도 제한 철폐 등을 공약하며 이민과 경제외의 이슈에서 유연한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패의 열쇠를 쥔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셰일가스 추출에 쓰는 수압하스법인 프래킹 금지나 친환경 차량 생산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합주에서 오차범인의 접전이 이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쏠려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5%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전국 투표 의향층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52%, 트럼프가 47%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9%포인트로 해리스가 5%포인트 앞서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각각 50% 대 48%로 2%포인트 차이였던 것과 비교하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북한군 보병 10,0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와 병력 지원으로 사실상 러시아 편에서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보병 10,000명이 훈련 중이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영자지 기사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자국 정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근처에 배치해 러시아 병력을 순환하거나 보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보도에서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 제11 공수돌격여단 내 특별대대 편성 중이다.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병력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 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북한 인력이 대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런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조에 맞춰서 사실 여부 확인 등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파병 주장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은 언급해야 할 것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으로 밀었던 독일 방문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독일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에서는 러시아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43,077.7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0.47%, 나스닥은 0.28% 각각 올랐습니다. 전날 16% 급락했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오늘도 6% 넘게 떨어졌지만 엔비디아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주 주택가격 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계속 하락하다 직전 두 주는 0.1%에서 멈췄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석유 존재 여부와 시추 가능성 등 사업성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대응을 놓고 빚어진 이복현 원장의 월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임금 단체 협약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사는 앞서 체결하지 못한 2023년과 24년 임단협에 더해 25년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주 앉은 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오늘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습니다. 20조 원대 프로젝트인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 사업 용지를 둘러보고 정부 지원 방안을 점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22%포인트 앞선 61.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인천 광화 근수로는 50.97%로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뽑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펼친 전남 영광 군수사의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1,700여 표 가운데 12,900여 표, 41.09%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 곡성 군수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증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 발표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여야 대결로 관심을 끈 이번 재보궐선거는 모두 텃밭에서의 패배란 치명상을 피하며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당내 리더십 유지에 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 속에 한 대표는 여권 쇄신, 이 대표는 다음 달로 다가온 재판 리스크 대응이란 과제가 변수로 지목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결과에 윤곽이 잡히자 SNS 글에서 국민이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준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후 6차례나 부산을 찾을 정도로 올인했던 보수 강세 지역 금정의 사수, 특히 정권 심판론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통령 지키기 호소 대신 개혁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건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계의 한동훈 흔들기는 가능성이 낮아졌고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당정 관계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주요 의제로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와 함께 김 여사 논란 관련 인적 쇄신 요구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론 악화되도록 만든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게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막판까지 야권 내 3파전 구도가 팽팽하게 펼쳐졌던 전남 영광에서의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의 첫 선거, 특히 사법 리스크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패배할 경우 기초단체장 한석 이상을 잃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오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등으로 박빙 전망이 나왔음에도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 부산 금정의 성적표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전임 구청장의 순직으로 인한 선거에 혈세 낭비를 거론한 김영배 발언 논란에 즉각 징계 절차로 대응했지만 진화에 실패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는데 정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고인과 유가족
부산 금정 구민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령탑이 중간 시험대를 큰 잡음 없이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당정 쇄신을 통한 지지율 회복, 이재명 대표는 이딴 사법 리스크 극복이란 과제 해결을 위한 젠걸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영화 무도실무관 보신 분 있나요? 보호관찰관과 함께 멋지게 흉악범을 막아내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딴판입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자발찌 대상자 17.6명을 감시해야 하고요. 무도실무관도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 혼자 대응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이들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폭행 등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전자발찌 대상자는 약 4,300명,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수는 242명에 그칩니다. 즉 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18명 정도인 겁니다. 해외 주요 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최대 8배까지 많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만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출동하고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법무부도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력을 확충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노후에도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년층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간다라는 노인이 4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노인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건데 신노년층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먼저 평균 소득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 소득은 3,469만 원으로 14.6%가 늘었고요. 금융 자산은 4,912만 원으로 52.9%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 자산도 평균 3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노인도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신노년층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사람이 24.2%였습니다. 반면 장남에게 주겠다는 사람은 6.5%에 그쳤죠. 즉 재산을 물려주기보단 본인들이 쓰고 대신 자녀에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빈곤층의 비율은 여전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는 32.8%,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독거노인이란 뜻입니다. 신노년층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치관이 변화한 세대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1인 가구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식품 사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을 뜻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시골 마을의 74%가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편의점을 가는 것도 왕복 14km입니다. 대형마트에 간다 치면 약 60여 킬로미터, 자동차로도 왕복 2시간이 걸리죠. 한국에 사막은 없는데 식품 사막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행정리, 그러니까 농어산촌 마을 4곳 중에 3곳엔 식료품 소매점이 없다고 합니다.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이 보편적인 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이야기입니다.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시군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됩니다. 안 그래도 없던 가게마저 떠나면서 시골은 점차 황량해지죠. 라면과 장아찌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식품 사막 주민들은 영양 불균형 등 건강도 문제입니다. 또 시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평과 강서, 구로 등 서울 외곽에도 식품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저출생의 도시 집중 현상까지 식품 사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오아시스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결혼식 적정 비용 얼마 정도일까요? 2030 세대에서 극과 극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특급 호텔 웨딩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결혼식 할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태겠다는 이들도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의 예식장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 결혼식장이죠. 이곳을 포함해서 신라호텔과 웨스틴조선, 그랜드 하얏트 등등 서울 유명 호텔 예식장은 이미 내년 겨울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관료와 꽃장식, 식대를 합치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듭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은 돈이죠. 하지만 어중간한 돈을 쓰느니 차라리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객들의 축의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식을 아예 생략하거나 스몰 웨딩으로 치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겠다는 거죠. 결혼식을 놓고 그야말로 극과 극의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결혼식은 초호화가 인기인데 패션업계는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욜로 시대가 저물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 패션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You only need one을 줄여서 요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려한 의상과 명품, 플렉스를 추가하는 대신 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나만의 꾸미기를 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겁니다. 올해 미니멀리즘이 패션 트렌드죠. 기본 아이템에 바탕을 둔 담백한 스타일이라서 요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요노는 무지출, 무소비도 떠오르게 하죠. 무지출과 무소비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절약형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10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 여사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수사팀뿐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들과 산하 부장검사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가수 제시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팬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아요. 사건에 앞서 저희가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던지 가해자들이랑 어땠어요? 경찰은 제시를 상대로 폭행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전후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갱단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퍼져나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하늘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동소문동에 있는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게 안 모니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국 뉴캐슬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7살 소년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16일 새벽 뉴캐슬 지역의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7살 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많은 사람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 MBC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립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선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후 2시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단속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건 불위법한 증거이며 강제적인 수사였다고 봤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같은 시간 회원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몰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중책 30대 이모 씨에겐 이번 달 초 징역 1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날이 이제 슬슬 추워지다 보니까 김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데 저희 스타트 경제에서 배추값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배추값 전망치가 나왔는데 얼마가 좀 예상이 되던가요? 지금 한 5,300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작년에 한 4,300원, 한 5년 정도 돌려보면 한 2,900원대로 비교하면 굉장히 좀 오른 가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근 금배추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소매할 때 한 포기랑 2만 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가을 배추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떻게 가격이 조금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좀 높은 수치긴 당연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가을 배추가 나오면 좀 안정된 이런 상황 이렇게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로 따져보자면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정도 비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배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들 재료값이 또 오르고 있어서 김장 앞두고 계신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전망치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결국은 가을 배추가 풀려서고 지금은 이제 준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좀 재배 면적이 작은 데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특히 높은 온도에 피해를 많이 봤던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에 전남 같은 데 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을 배추 산주는 전남인데 전남이 작황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쪽파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쪽파 가격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가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김장철이 결국 11월이니까 11월까지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무가격도 좀 많이 올랐는데 다 거의 비슷한 논리로서 이제 여름에는 안 좋았지만 추석 이후에는 그렇게 작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1월쯤 가면은 이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 배추 한 폭이 8,635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도 3,600원 가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거는 여름 작황에 대한 이야기고 가을 작황이 나오면은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지나치는 우려는 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조만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또 대책이 나오면은 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처럼 배추가 이제 금배추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풍선 효과 같은 걸까요? 양상추라든지 양배추 대체 채소가 또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양배추는 양배추 김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자라면 배추 김치의 대체제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절임 음식이니까 어차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상추는 좀 내용이 또 다릅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격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오르면서 일부 롯데리아라든지 이게 업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양상추 대신에 양배추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상추 가격이
저점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양배추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양상추를 또 양배추를 대체하는 이런 노력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배추를 대체하는 거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배추라고 할 수 있겠고 양상추를 대체하는 거 역시 양배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경제학적으로 흔히 대체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품질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개는 작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같은 가격 혹은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사도 품질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제를 섞거나 지금은 뭐 롯데리아 같은 경우 양상추랑 양배추를 섞는 일부 매장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가격 변화들이 어떤 식재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냥 김치 대신에 양배추 김치, 양상추와 양배추 섞은 어떤 햄버거의 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가격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가격에 따른 대체 효과 역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제도 속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농산물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데는 또 이상기후도 한몫했을 거잖아요. 지금 폭염과 장마로 가격 대란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약 재배가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계약 재배라는 것이 지금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미리 맺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사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계약 재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추값이 2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마트라든지 혹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은 좀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배추값이. 그것은 흔히 말하는 계약 재배 효과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단가를 정해놓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계약 재배 면적을 통해서 어떻게 물류량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는 계약 재배 같은 것들이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긴 관점에서 식량 안보 개념을 좀 도입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기후 변화가 단기적이고 몇몇 품목에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이미 다수의 품목들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계속 시즌마다 이게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만하다는 이야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식량 안보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서 농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떠안고 있다.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지고 회복성이나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떤 방식으로 기업형으로 하든지 스마트팜으로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기온이 올라서 올해만 문제가 되면 큰일이 아닌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오를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보다 큰 관점, 식량 안보와 농업이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목을 해주셨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양배추가 양상추를 대체하고 김치를 담그고 소위 채소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품목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햄버거에서 양상추 빠졌다라고 하셨지만 토마토가 없는 버거도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토마토가 사실은 22도에서 한 25도 정도 이때가 제일 잘 자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에 너무 더웠죠. 여름에 30도가 넘게 지속이 되면서 토마토 생육 기간이 보통 2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뜨거울 때 잘 못 자랐던 토마토들이 지금 이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문제지만 특히나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데들은 퀄리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흔히 말하는 토마토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게,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마토 자체를 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질이 나쁜 토마토를 쓰느니 토마토를 빼고 다른 쿠폰, 음료 쿠폰이나 이런 걸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깻잎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작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농이 조금 기업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기업에서조차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우리 서민들 부담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계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야기인데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 요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사실은 그 2심에 지금 보면은 재산 분할이 거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의 반을 내놓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의 의견은 흔히 말하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죠. 이 자기가 만든 이런 3조 가량의 재산은 SK 기업의 운영에 따른 거고 노세영 관장의 어떤 노력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보고서, 흔히 말하는 그 소장을 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기본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혼인 중에도 어떻게 보자라면 이 특유 재산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과거 판례는 특유 재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뭐 제 법률 그쪽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유 재산으로 많이 봤는데 이제 좀 점차 이제 특유 재산의 개념이 좀 희석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다. 공동 재산의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논쟁이 붙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심리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특유재산 인정 여부 이게 사실 관건인데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대법원의 이제 판결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이혼 재판이 앞으로 결과가 그룹이나 이 재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이혼 재판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결국 처분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님의 주식이 결국은 결국 지분이 굉장한 재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결국 1조 3천원 이상 분할을 하게 되려 그러면 주식의 처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의 처분이 생기게 되면 경영권이 좀 어떻게 보면 위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다른 어떤 세력들이 역시 많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어떤 분할하고 이런 경영권 분할은 굉장히 다른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회장 재산의 어떤 대부분이 주식인데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서 만약 2심 선고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 간의 워딩들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20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관세 위협만이 이 미국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실질적으로 20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좀 맥락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200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선거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러스트벨트다 보니까 러스트벨트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큰 메시지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멕시코에서 대해서 한 이야기는 멕시코랑 미국이랑 캐나다는 흔히 말해 예전부터 있지만 나프타란 것을 통해서 관세 없이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관세를 우회하면서 수출하는 이런 경향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여서라도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나온 관세안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인상, 중국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인상,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 대선이 우리랑 또 관계가 또 뭐랄까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게 방위비 분담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머니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지갑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뭐 100억 달러 그리고 13조 원을 지불할 거라고 막 말했어요. 분담금 재협상을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서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아젠다로 이미 해놨고 이게 어떻게 퍼포먼스 차원에서 뭐 나서지 않을까라고 많이 의견들을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어제도 사실 그 코멘트가 직접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4만 6천 명의 미군이 있지만 미군에 대해 돈을 안 낸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냥 파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파퓰리즘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아젠다고 미국의 어떤 수익을 높이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특히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사실은 전날 이제 ASML이라는 반도체 업체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예. 엔비디아 같은 큰 주식 역시 한 5% 이상 하락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 주식이 좀 반등을 했죠. 엔비디아 네. 주식이 3% 이상 상승한 반등을 했고 특히나 이제 다우 같은 데들은 기업의 실적 같은 것들이 민감한데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적이 예상보다 거의 다 좋거든요. ASML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재 이런 흔히 말하는 수요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수상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한강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뒤 기자회견을 고사하며 두문불출해온 만큼 사실상의 노벨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니정 혁신상은 고 정세영 전 HDC 그룹 명예회장의 애칭을 따 만든 포니정 재단에서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NCT의 전 멤버 테일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M은 테일이 현재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연일 안개가 짙게 끼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안개가 기승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 청주공항과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연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9도, 대전 15.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아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 26도, 창원은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후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